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총선 차출설이 나도는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민청에 대한 특강차 여당의 정책총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 건데요. 저는 임명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진퇴 제가 정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옵니다. 의원님도 역시 저거를 사회를 보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 나가면 항상 회사. 이전에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전체 의원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정책의정 첫 번째 과제인 이민관리청 등 설립과 관련된 제안 설명을 직접 하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화면을 일단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오늘 카메라도 꽤 많이 저기 보면 취재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 연단 뒤에서 집중이 돼 있고 악수도 하고 사진 촬영도 요청한 현직 의원도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단순히 보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 가서 법무부의 주요 정책 설명하는 자리라고만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만 정치적 해석 때문에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장관들이 여당의 그 정책의총회 가서 설명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죠. 그동안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정계에 입문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렇게 쏟아지지 않았으면 아마 저런 식으로까지 관심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게 말로는 이민청 설립을 위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계 입문의 전초전이다. 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오늘 이민청 설립 얘기를 했지만 저게 한동훈 장관의 정계 입문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작품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런 부분을 잘 정리해 놓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 활용법을 본격적으로 아마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저는 뭐 이미 활용법은 상당 부분 정리가 돼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집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대략적으로 40명 가까이 30명 넘는 현직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정책 의총 특강, 이른바 특강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했고 거의 뭐 윤주영 원내대표도 한동훈 장관을 특별히 모셨다 박수 요청까지 했고 분위기가 뭐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고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해석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일종의 신고식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한동훈 장관이 뭐 여당의 의총에 처음 참석은 아닐 겁니다만 지금 총선 앞두고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정책 제안 설명하는 게 다소는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조금 특별한 신고식 같은 느낌을 준 게 사실이고요. 예. 그만큼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역할론에 대한 여당 내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느 지역에 출마하고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비중을 한동훈 장관이 담당하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지금 여당이 그 총선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빅카드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했고 저 자리가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아마 뭐 원포인트 개각을 할 거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행보를 하든 간에 총선과 연관지어서 오늘 같은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나 정치적인 의미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단언컨대 최근 있었던 여당의 정책 의총 가운데 가장 뜨거운 조명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 좀 화면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김예지 의원, 과거에 이제 대정부 질문 때였나요? 김예지 의원과 저 한동훈 장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이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대정부 질문 지를 때도 한동훈 장관에 배려해줬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화면이 준비가 돼 있네요. 김예지 의원이 특히 오늘 한동훈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직접 전달해줬다. 무슨 내용 담겨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포토만 사진만 나와 있고 아직 저 기사 검색을 해보니 내용은 이제 이거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전에 그 대정부 질문이 6월 14일인데 예.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1순위로 나왔어요. 그때 그 한동훈 장관이 뭐랬냐면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야 역시 이제 그 한동훈 장관 배려심이 대단하다 이런 이제 그 많이 그 떠돌았습니다. 예. 아마 오늘도 이제 그때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제 그 장애인과 관련한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이민청 그거니까 이제 그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편지 손글씨로 김예지 올림 한동훈 장관님께 다소 꽤 이색적인 장면까지 연출된 오늘 여당의 정책총회였습니다. 본질로 가볼까요? 한동훈 장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20분 넘게 한 장관이 힘줘 말한 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민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한다든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이민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고민할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인구 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출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은 국민들께 우리가 처한 인구 재앙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에서 말을 많이 하고 와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니까 보통 국회에서 제가 말을 하면 다 말을 자르는데 여기는 안 잘라니까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민청 관련 언급을 한 25분 정도 한 장관이 길게 했어요. 이민청 정책 안 하면 인구 재앙으로 국가 소멸한다. 오늘 한 장관이 정책 의총에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무부 업무가요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검찰만 생각하는데 검찰 외에 이제 그 범죄 예방, 인권, 그다음에 교정, 그리고 이제 출입국, 외국인 이게 5가지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저는 상당히 그 출입국이나 외국인 대책 이게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 출생률 상당히 그 인구가 감소 중에 있는데 아마 이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걸 강조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에 평등권이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성별, 종교 여러 가지로 차별하지 않는데 하나 빠진 게 바로 국적이에요. 저는 외국인도 내국인하고 차별받지 않는 다음에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말하면 자르던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말 안 잘라서 길게 했다니 웃으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도 했고요. 25분간 이 발언, 이민청 관련 역설을 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사실은 이민청 관련해서는 최근에 지역 순회 일정이라든지 지난번에 사실 뭐 대구, 대전 이런 거 찾았을 때도 이민청 관련 혹은 외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서 많이 힘을 줬던 한 장관인데 대표 상품격이다. 그러면 이런 이민청 관련해서도 민주당도 크게는 동의를 하시는 편인 겁니까?
일단은 그 여당 의총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와서 설명을 했고 하면은 정책의총까지 와서 저렇게 길게 설명했으면 여당이 뭐 중점 법안이든지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추진하면은 또 우리 야당과 민주당과 협의를 할 거고요. 그 저출생의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죽하면은 외국의 유명 그 신문에서 지금 흑사병 이후에 한국 인구가 최단 시간 내로 줄고 있다는 우려까지 지금 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민주당도 지금 마련 중이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다만 아까 의총 과정을 좀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대변인과 의총을 들어가는데 예. 정책의총에 물론 관련된 장관들이 뭐 자주 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뭐 집권당 때 저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2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기사에 따르면 한 40여 명 정도 왔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용산이랄지 정말 집권당에서 이렇게 띄우는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한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지금 회의장도 예결위 회의장인데 예. 제가 딱 보니까 기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기자들 쭉 빠지고 나면 횡할 정도로 저는 의원들이 많이 안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설마 뭐 횡할 것까지. 다만 이제 자석 보면 취재진도 그렇게 많고 뭐 40명 가까이. 한민수 대변인의 어쨌든 분석 논평은 생각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덜 왔다는 건데 정확히 40명 가까이 모였고 좀 더 나중에 더 왔다는데 구체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 왔는지 좀 더 저희 제작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의원 앞에서 저렇게 본인의 역점 가운데 하나인 법무부 장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민청 관련해서 25분간 힘줘서 말한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에 한동훈 장관 차치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한 장관 출마에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한 장관의 결심만 남았다는 평가도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오늘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제가 뭐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뭐 어떤 추가적인 답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보는 목소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지난번 카이스트에서 외국인 연구생과 가족을 위한 기자들이 12월 내로 공식화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준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뭐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혹시 개각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뒀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앞서 잠깐 사진 지나갔는데 저렇게 김영선 의원과는 사진 촬영도 했고요. 국민의힘의 지금 인재 영입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도 잠깐 악수를 한 사진도 잠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근데 한 장관이 앞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 가운데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국은 총선 역할론에 특별히 보탤 말 없고 저는 임명직 공직자다. 진퇴는 제가 정할 문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애들러서 얘기했거든요. 진퇴는 제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 원론적이긴 한데 해석의 여지는 또 분명히 있을 것도 같고요. 아니 그렇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결국에 이제 인사권자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사권자의 의중은 대체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정기국회 운영이나 엑스포 후속 대책 얘기만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총선 얘기도 나왔을 거고 기자들 질문이 집중됐던 게 한동훈 장관 역할론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집중됐는데 뭐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얘기를 안 나눈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저는 표현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점 또 등판했을 경우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당 내부 깊숙이 논의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고 그런 걸 시사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 이번에 개각 대상이 되는 장관들하고는 다르게 별도의 뭐 원포인트 개각이 전망이 됩니다만
개각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 자세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구체적 역할을 두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조금 다른 전망이 나와요.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후방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격전지 출마가 당에도 보탬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세부적으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질지 그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공연하게 원포인트 개각 예상은 좀 나왔고 한동훈 장관 원론적으로 진퇴는 제갈 주관할 문제는 아니다. 차출설 이런저런 얘기에는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혁신 위에 혁신 동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대통령실 참모들도 양지에만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뒷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국민의힘 내부에선 역설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당에 빨리 와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역할을 좀 해야 정치 리더로서 서는 거지. 지금 셀럽이죠. 항상 과거 총선을 보면은 총선 메이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은 별로 안 좋았죠. 이제 황교안 대표가 했지만 큰 역할을 못했고 그 전에는 19대 때는 박근혜 당시 대 비대위원장이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하태경은 아예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비례대표 좀 전국적으로 자유롭게 한 장관이 뛰어놀 수 있도록 총선에 좀 놔둬야 된다는 의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혁신이 동력 떨어진 이런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겠죠? 아마 이제 뭐 다른 출마자들은요 한동훈 장관의 그 지원 유세나 이게 필요하니까 비례로 가서 좀 전국 선거를 책임지라 이런 데 여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는 지역으로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선거제도가 이제 아직도 연동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위성 정당으로 가는 그렇게 모양새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례 제도의 취재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또 비례 의원들은 좀 약간 이게 지역구보다 좀 이게 급이 떨어지는 걸로 평가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는 비례보다는 이게 지역으로 놓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너무 험지면 또 이게 묶여버려요. 따라서 이제 그 종로나 중구는 상당히 험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남이 원래는 고향이니까 강남이 맞는데 또 이게 너무 그럼 이게 편하게 기득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즘 노는 게 저는 적절한 게 용산이 아닌가. 그 명분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1000년 만에 얼마나 그 수도를 거의 이전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신정치 1번지가 됐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용산에서 오히려 이제 수도 이전, 수도는 아니지만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이 문제하고 이제 관련해서 명분도 있고 상당히 또 용산은 의외로 이게 그 여당이 조금 이게 오히려 분위기가 좋은 이런 지역입니다. 종로보다는 좀 되게 편한 지역이죠. 그래서는 용산이 조심스럽게 점치주고 있는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종로에서 용산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전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선거제가 만약에 예전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뭐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앞서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대통령실이 지금 있는 용산 출마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병무 의원님. 사실 두루두루 여러 얘기 지금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용산 물론 지금 전직 장관 출신인 권영세 의원과의 교통정리도 필요한데 한동훈 장관의 용산 출마설 몇 %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어떤 동질성, 이미지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젊은 윤석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정계에 입문하길 원할 텐데 그것도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으로 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2의 윤석열 개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들한테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선 권영세 의원이 있어요. 자기 당 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한다? 권영세 의원이 뭐 물론 출마를 안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모양도 우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자, 용산은요, 이 서울에 있는 강북권에서 국민의힘에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서 가장 쉬운 곳을 택했다. 그거는 결국, 윤 대통령이 또 그 자기 윤석열 사단의 일종의 황태자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해서 아주 꽃길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용산이 불가하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뭐 아주 험지로 보내라. 그거는 정계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아주 험지로 보낼 경우에는 그거는 뭐 당선 가능성보다는 그냥 어떤 이미지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최초부터 제가 종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종로는 뭐 아주 험지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는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과거의 정치 1번지 개념 뭐 이런 상징성을 감안할 때 아마 종로가 가장 명분 있는 선택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으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라고 했던 하태경 의원이 이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고, 최병우 의원 분석은 어쨌든 강남 3구 국민의힘에 유리한 강남 3구 바로 그거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용산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서울에 몇 안 되는 곳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를 보니까 지금 권영세 의원이 당선이 됐지만 꽤 정말 간발의 차로 용산에서 당선이 됐었더라고요. 용산 출마설과 민주당의 기류, 한동훈 장관 얘기, 한민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면은 비례보다는 지역구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왜냐하면 비례대표 뭐 제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뭐 순번을 어느 정도 둘 건지, 뭐 가장 앞순번을 갈 건지, 후순위에서 본인이 어떤 뭐 책임지고 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또 국회에 입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글쎄요, 제가 좀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확장력 가지고 전국을 누비는 것도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용산은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권당 입장에서도 꼭 사수를 하고 본인들, 지금 뭐 권영세 의원 있지만 꼭 상징적이니까 당선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여권 일과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최 의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 지역에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그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등치가 돼 버립니다. 앞으로 본인 정치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게 되면은 타격도 상당히 크게 될 겁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용산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또 후보를 내려는 검토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산은 피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그 지역구 고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쉬운 곳은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스윙보터 중에 괜히 잘못 골라 들어가면 또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용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평가들이 좀 많았는데, 아직도 한 장관 이제 원포인트 개각 얘기가 나오고 오늘 여당의 정책의원총회에서 여러 말들을 했기 때문에 차출설 얘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에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는 거의 구속영장 전부를 제가 보니까 한 80% 이상 그냥 읽어요.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구속영장 내용의 80~90% 정도를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한테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절충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이게 법령에 써 있어요.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저는 인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깜깜이로 투표하라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과거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국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 뭐 전재 의원이 맞받아치긴 했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통 이제 법조계에서 폐지될 범죄 있잖아요. 폐지돼야 될 범죄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피해사실 공표죄입니다. 아마 이제 그 대륙법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사실 공표는 원래는 이제 그 공소제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피해사실을 흘리는 건데 이미 이거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가 있고 법원에서 이제 국회로 송부가 돼 있는 이 말은 이미 공소제기 직전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이런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이게 투표를 한다. 그렇다면 이게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찬반 투표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뭘 가지고 투표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여론도 중요하죠. 국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만 이게 여론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알 권리예요. 저는 법에도요. 예를 들어 뭐 설명할 때는 5분 내에 끝내라. 뭐 범죄 사실은 설명하지 마라. 증거는 설명하지 마라.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 시간을 볼 때 보니까 딱 범죄 사실, 그다음에 증거 설명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피의 사실 공표다. 고발하거나 저는 문제 삼는 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장동 핵심 증인의 추돌 사고 저희가 준비한 이유입니다. 이거는요. 있는 그대로 사건 개요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블랙박스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이었습니다. 의왕의 한 고속화도로 유 전 본부장이 서초동에서 대장동 관련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뒤에 저녁을 먹고 저렇게 돌아가던 중이에요. 오른쪽 저 빨간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가 유 전 본부장 차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 전 본부장 차는 2차선으로 들어오려고 왼쪽 깜빡이를 켰고 옆에 가던 저 8.5톤 대형 화물차 오른쪽 깜빡이를 큰 겁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나란히 들어오려다 저렇게 서로 충돌한 어젯밤 대장동 핵심 증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게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봐야 여러 해석들의 여지가 좀 덜하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찬 승용차가 2차선 왼쪽 깜빡이를 켰고 반면 8.5톤 화물차가 오른쪽 깜빡이 켜서 가운데서 추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 전 본부장이 탄 차가 180도 돈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큰 부상 없이 생명에 지장이 없었는데 하마터면 최병무 의원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그렇죠. 저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워낙 이게 큰 트럭이기 때문에 이 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할 경우에 승용차는 뭐 거의 진짜 생명의 위협이 충분히 있을 정도의 그런 사고를 당하기가 아주 십상이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2차로에서 1차로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는데 마침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또 목숨을 위험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밤에 8시 반 정도였는데 그때 다른 차량이 없고 뭐 다행히 운전석 뒷부분 거길 추돌했기 때문에 이제 180도 정도 회전을 하고서 지금 멈춰선 이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이 대파가 되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심각한 어떤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하마터면 굉장히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의왕의 한 고속화도로고 저녁이고 사실은 운전자가 사주 경계가 쉽지 않을 그 시점이긴 한데 다행히 지금 블랙박스를 보면 체감하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속도들이 빠르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까지는 면했습니다. 저렇게 중앙분리대 180도 돌고 이제 멈춰선 유 전 본부장 차였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젯밤 있었던 일 입원하고 일단 퇴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점심때쯤에 저희 채널의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차가 갑자기 180도로 돌아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덜 돌았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전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진입하고 있는 저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차 입장에 봤을 때도 자기들이 2차로를 먼저 진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달리는 차 아니에요. 앞서 달리는 차 후미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뇌출혈이 이게 천천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머리도 아프고 이게 허리하고 이게 어깨가 아픈데 하여간 온몸이 몸살 나는 듯이 부서진 것이 아파요. 그리고 다시 좀 입원할 모양인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일단 당분간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대장동 핵심 증인의 교통사고 재판이 일단 멈춰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그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중요한 정인이고 아마 이제 그 어제는 재판이 정진상 실장이 이제 그 압수수색 유동규 당하기 전에 전화했을 때 그 상황 그 부분을 이렇게 정언했던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고라는 게 처음에는 잘 몰라도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도저히 그 세 가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겁니까? 철저하게 좀 진상조사 필요한 게 단순한 사고라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운전 안 하지만 상적으로 이게 화물차 8.5톤 화물차가 이게 1차선으로 달려간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물론 이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1차선에서 이게 가는 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차선이 지금 이게 2차로로 이게 차선을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그 모양을 보면 뒤에서 가고 있거든요. 앞 유동규 본부장이 탄 차가 앞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뒤를 박은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는지 뒤에서 가는 차가 앞에 차를 이게 못 본다? 이게 저는 두 번째로 잘 납득이 안 되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네,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물어보니까 경찰들이나 예를 들어 정차된 거는 실수로 추돌 사고 날 수가 있는데 예. 저 앞에 차가 상당히 자가용이 빠르잖아요. 트럭보다. 근데 이걸 더 속력을 내서 충돌하는 게 가능한지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좀 단순한 사고라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요. 이런 게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상당수 국민들도 뭐 이게 방송 댓글이나 보면 의혹을 많이 제기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는 경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찰 조사 잘 할 테지만 개인적인 시각도 많이 담기신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또 나중에 순화할 부분 있으면 순화를 뒤늦게라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박원석 의원님, 예. 유 전 본부장 오후에는 다소 조금 몸 상태가 회복된 건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다. 맞죠? 사실은 저 상태에서 아까 블랙버스 봤지만 바로 뒤에 오는 차량이 1차선 타던 차량에 부딪혔으면 정말 아찔할 뻔했는데 내가 죽으면 무조건 극단적인 선택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어제 내가 그렇게 사고로 큰 불상사가 났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거란 표현까지 썼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유동규 씨 사고 저만해서 다행이고요. 예. 뭐 후유증 크게 없이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그 대표하고 유동규 씨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단화된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때문에 본인이 어제 사고로 인해서 잘못됐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었냐. 근데 이런 얘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아까 이제 유동규 씨도 사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고 경찰에서 더 조사는 뭐 하겠습니다만 더 조사해도 도로에서 날 수 있는 교통사고 상황이고 예. 그런 사고들이 꽤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음모론적인 그런 그 얘기가 퍼지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유동규 씨 당사자도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서 저만하길 다행이긴 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뭐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퍼뜨리거나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유동규 씨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동규 씨가 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신변보호에 나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지어서 뭐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 위주로 냉정하게 좀 더 살펴볼 필요 있는데 최병무 의원님, 네. 경찰 얘기는 이게 저 8.5톤 화물차가 가해 차량이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고 고의성 없는 단순 접촉 사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 전 본부장은 뭐 우리도 블랙박스 영상을 어느 정도 봤지만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내 차가 앞에 있는데 그냥 들이받은 경우가 이상하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글쎄, 저희도 운전을 하니까 저 상황을 그 블랙박스를 보고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운전을 하다 보면 좌우에 사각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차량은 그 사각지대에 다른 그 옆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표시가 돼요. 뭐 가까울 때는 빨간불 표시가 되고 웬만한 차량은 아니면 이제 노란불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이드미러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차는 그 차종은 그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지금 이제 트럭이 가는데 사실은 경찰에서는 트럭이 2차선에 먼저 진입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 장면을 보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운전석 뒤에 꽁무니를 트럭이 들이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책임이 트럭한테 더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트럭은 워낙 높고 그 차량이 크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은 더군다나 밤에는 잘 안 보여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트럭 운전사들한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더군다나 1차선과 1차로와 3차로에서 같이 2차로로 그 차로를 변경하다가 생긴 것으로서 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경찰이 지금 그 뭐 가해 차량으로 어느 차가 더 책임이 크다 이건 뭐 단순하게 결론 낼 사항은 아니고 더군다나 고의성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지금 트럭 운전자를 그 더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 그것도 쉽게 결론 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은 일단 1차적으로는 과실이 유동규 전 본부장 쪽 차에 있다고 보는 건데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밤에 유 전 본부장 측은 필요하다면 사고 경위가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 오늘 추돌사고 교통사고에 오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돈 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수천억이 뿌려질 거라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장님은 그럴 때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어제 밤에 깜짝 놀랐어요. 유동규 교통사고. 교통사고 지금. 저는 뭐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예.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아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예, 뭐, 이재명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네. 이걸 아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당연히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저 하태경 의원의 저 표현 아수라 속편 아니야 생각할 것이다. 물론 주어를 본인이 아니고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태경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반론이라기보다도요. 일단 저는 그 유동규 씨가 저만하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더 다치거나 그랬을 텐데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사고 난 다음에 여러 뭐 일각에서 네티즌들이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명색이 집권당의 삼선 의원 아닙니까? 중진 의원이고 본인은 꼭 토를 붙입니다.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렇게 후지게 할 겁니까? 아무리 여야가 갈리고 했지만 이런 사고를 놓고 이런 식의 음모론을 핀다거나 빠져나가면서 국민이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있어도 말려야죠. 정치를 하는 삼선 의원까지 된 정치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인 줄 알겠습니다. 그럴 힘이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합니까? 설사 주변에 하태경 의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정치가 좀 나아지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의 좀 헛된 음모론을 갖고 있는 국민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은 바꿔드리고 하는 거지. 저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은 글쎄요. 하태경 의원 본인도 그렇고 지금 집권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분들한테 좋지 못할 겁니다.
사실 정치권이 꽤 뒤숭숭하고 여야가 극렬하게 갈리니까 일단 경찰 발표로는 단순 추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덧붙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뭐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 일각이 아까 한민수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일부 극단으로 갈려서 혹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과거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재정종 대판에서 신변보호 요청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반면에 마치 또 검찰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석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고요. 냉정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가 또 온라인상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앞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애둘러 얘기했던 아수라 음모론의 정반대에 있는 음모론이라고 보고요. 이미 경찰에서 그런 음모와 관련돼서 일축했고 단순 그냥 추돌 사고다라고 결론을 낸 사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 온라인에서 특히 게시판에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저거 따라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하태경 의원도 그 말씀이 그렇게 적절치는 않았는데 저는 행여 민주당 의원들이 또 저런 이 강성 지지층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저런 식의 음모론을 따라가서 저런 얘기를 언급한다든가 하면은 이게 이제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고까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급했고 이게 여러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뭐 각 잡고 하나하나 뭐 짚어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에 실제로 이런 갑론을박이 있다는 현실은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취지에서 길지 않게 두 분 말씀 꼭 짧게 들었어요. 일단 유 전 본부장 1차 경찰의 대략적인 결과는 유 전 본부장 쪽에 과실이 있다는 얘기인데 유 전 본부장은 본인 스스로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어젯밤 의왕 고속화도로에서 있었던 저 사고 결론이 나온다는 대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은 오전에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을 했었고요.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용부 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관련 대장동 재판 어제 이어진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유 전 본부장이 김영 전 부원장의 대선 자금도 나올 텐데 불똥 다 튀면 어떡하냐 했더니 심각하네. 이거 다 운명이지. 검찰의 저 얘기를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재판이 이제 뭐냐면 압수수색 하는 날 9월 29일이죠. 그때 핸드폰을 버려라. 이게 바로 이제 정거인멸 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정거인멸 교사가 재판을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에 어제 안 나오고요. 정진상 실장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정언을 하는데 저는 이런 재판 처음 봤습니다. 법정에 판사 앞에서 엄청나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다가 재판이 중단이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아마 저 내용은 뭐냐 하면요. 예. 9월 28일 통화 이틀 전에 9월 26일 날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이제 갖다 준 거 이걸 가지고 이제 통화한 거예요. 여기에 유동규 본부장이 뭘 걱정했냐. 정영학 녹취록이 최근까지 다 녹음이 돼 있으면 김용 본부장도 다칠 텐데 걱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진상 실장이 이게 뭐 운명이지. 이렇게 답한 이런 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압수할 때 전화 왔을 때는 뭐냐면 이게 핸드폰 버리라 하면서 김인섭 씨를 찾아가든지 예. 아니면 이게 백종선 씨 이게 수행실장이거든요. 백모 씨로 하실까요? 예. 예. 찾아가든지 이렇게 한 걸 이걸 다 정언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유동규 본부장의 정언은요.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 그 점에서 또 얼마 전에 김용 재판에서도 신빙성이 상당 부 인정됐죠. 예. 아마 정진상 실장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이런 정언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유 전 본부장 사실 정진상 전 실장 체포 직전에 휴대전화 번지라고 지시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과거화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그거 다 정진상, 김용희 때문이 아닙니까? 정진상이 핸드폰 버리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됐고, 증거인멸. 그다음에 김용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거꾸로 나 구속시키려고.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사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 신빙성, 재판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제 정진상 전 실장 관련 재판에서 앞서도 얘기했던 그 유 전 본부장이 체포되기 직전, 압수수색당하기 직전 사항들이 좀 자세히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 나온 것 같다. 야, 휴대전화 버려라. 정진상 전 실장 말에 얼떨결에 반사적으로 버렸고 버리라고 안 했다면 갖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버리는 장면이 일부 CCTV에 포착도 되기로 했고요. 재판의 증언, 이 부분이 앞으로 정 전 실장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최병욱 의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판단하십니까? 김용 그 재판 1심 선고에서도 이제 판사가 쭉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의 신빙성에 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뭐 한 10년 전에 뭐 뇌물을 준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시간이 오래돼서 뭐 기억이 좀 아사무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전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김용 전 부원장한테 주었던 여러 가지 정치 자금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고 믿을만하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지원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이런 상황도요. 이거는 2021년 9월달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이제 구속됐을 당시부터 계속해서 아마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한 것인데, 실제 그때 창문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던졌고 그걸 다른 사람이 집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상황과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두 사람만 아는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문을 잘 안 따주다가 나중에 따고 들어왔더니 이제 휴대전화가 없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집어갔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어려운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대화 내용도 아마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김용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징역 5년 법정 구속을 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히 이제 측근들의 재판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사실 핵심 증인 어젯밤에 교통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하기 직전에 이 발언, 증언들에 대한 여러 무게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실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뒷돈 6억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외투 안에 넣어 갖고 나갔다. 다리에 목이 많이 와서 물렸다. 당시 이제 돈을 건넸던 당시 상황. 김용 전 부원장 차에 돈 넣어줬는데 실내 지저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적인 거를 김용 전 부원장 1심 재판부가 일단은 1심에서 인정해 준 셈이 됐기 때문에, 한민수 대변인님, 어제 정 전 실장 재판에서도 그럼 또 이런 신빙성 부분에 대한 무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지 못한 재판 흐름 아니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 전 부원장 1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만 그쪽 변호인들의 얘기를 뭐 인터뷰를 할지 이렇게 전원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아주 일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도 뇌물 부분도 유죄와 무죄가 또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은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판사가 아예 모두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 신빙성이 있으면 전체를 인정하거나 그런 게 통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례적 판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예. 그거야 뭐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겠죠. 그래서 2심 가서 뭐 그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아주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변론을 피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심 가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도 이어져서 지금의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도 결국은 핵심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판사가 모두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좀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서 변호사님, 중간 정리 잠깐만 할게요. 이제 어쨌든 어제 재판에서도 정진상 전 실장에게 꽤 불리한 구체적인 증언들을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쏟아냈고, 어젯밤에 또 불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분간 재판 참석 어려울 거고 아마 이제 며칠 동안은 재판에 못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정동 재판이 올스톱 되는 건지, 유 전 본부장의 몸 상태가 변두인데 앞으로 재판 일정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정인입니다. 예. 옛날에 이제 김문기 씨 몰랐다는 그 선거법에도 4번이나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장동도 키맨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위례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잘하는 분이 유동규 씨입니다. 그다음에 그 백현동도 유동규 본부장이 참여가 나중에 막혔거든요. 예. 김인섭 씨 들어오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상당히 재판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거의 다 이게 그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게 올 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당히 그 재판 지연이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안 나오면 재판이 이뤄질 수도 없는 재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세 건의 순서대로 심리를 하는데 예. 앞에 정인이 이제 안 놓으면요. 물론 이제 정인의 순서를 바꿔서 뭐 다른 정인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정인부터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 이제 재판의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글쎄요, 몸 상태가 변수겠네요. 오후에 다시 입원해서 정밀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니까. 유 전 본부장의 몸 상태, 핵심 증인이니까 몸 상태와 정말 저 교통사고의 실제로 어떤 사건 개요를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지도 들어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악재라면 악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일 텐데요. 김동연 지사가 그제 검찰의 정치수사 아니냐, 도대체 지금 경기도청 뒤진다고 뭐가 나오냐 크게 반발하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 나라가 검찰 국가입니까? 검주 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입니다.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임 지사 사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교통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건 무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기자에게 얼마 전에 했었는데 어떻습니까요? 그거 동의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그게 김동연 지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죠. 김동연 지사의 범죄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하면요 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법부를 저는 못 오가는 이런 게 발언이고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 어떤 분에게 옛날에는 뭐 감사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거의 경기도에 한 8개 부서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사적으로 이게 유용하면서 그럼 이게 사적으로 횡령 배임만 됩니까? 그 돈을 이게 다른 데 썼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샴푸 썼다 해서 샴푸 썼다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한 간담회를 했다, 뭐 다른 걸 했다고 허위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 국민의 돈을 이런 식으로 빼먹은 거예요. 우리 버스 판례 중에 보면 1,800원 가지고 해고당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치적으로 보면 1,000원만 이재명 대표가 빼먹어도 해고당하면 이게 정치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배모 씨 지인 김모 분이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경우도 있고 어제 또 세탁소 암수수색 하다가도 암시 물론 이게 익산에서 발견됐지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이런 사건이고 여러 개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허위 공문서도 만들고 횡령배임 이런 의혹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줘서 10군데 수사를 했는데 이게 왜 과잉 수사고 괴롭히기 수사고 정치 수사입니까? 저는 김동연 도지사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일전에 한번 경기도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가고 김동연 지사 오셨는데 장소가 경기도 의회였어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도청에서 하거든요. 도청에서 하는데 딱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김동연 지사가 참 점잖으신 분인데 이번에도 화가 나시고 그때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검주주의입니까? 딱 시작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회의가 열리는 이유는 지금 검찰이 경기도청에 2주간 나와서 2주째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와서. 기네스북에 오를 일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출장 나와서 20일째 했답니다. 지금 경기도가 1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고 54일간을 했으며 7만 건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청사가 지난해 7월에 문을 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근무한 경기도지사 근무했던 구청사가 아닙니다. 수원에서 광교로 옮겼다 이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 와준 김동연 지사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 와가지고 왜 지금 김동연 지사의 PC를 가져갑니까? 노트북을. 아니 컴퓨터를.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비서실 직원들한테 새로운 비서실 직원들 새 컴퓨터에다가 새 장소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이 검찰권 남용으로 보이겠죠. 김동연 지사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총선 앞두고 뭐만 터지면 정권에 불리한 뉴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거론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금 스캔들이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검찰이 움직입니다. 저는 제발 검찰도 한동훈 장관 저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정의가 있는 장관이고 검사 출신이라면 살아있는 권력도 한번 수사해보세요. 하 대변인께 잠깐만요. 팩트만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논평은 다 존중하는데 김동연 지사 PC 개인 컴퓨터를 검찰이 가져간 건 팩트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청이죠. 예. 그럼 영장에 만약에 발부가 돼 있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말은 PC를 그냥 검찰에 싹 들고 간 거는 제가 아니라고 들어서 그 부분은 좀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확인해 제가 보겠습니다. 그 팩트를 영장을 보면요. 예. 요즘 이게 그런 식으로 통째로 가자는 영장이 안 나옵니다. 법원에 발부 안 저번에 해서 우리 검찰이 움직이겠죠. 예. 검색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팩트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영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유 전 본부장 얘기와 함께 이제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얘기 양쪽의 입장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로 지금부터는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밖으로는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안으로도 사실 내부 외환입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들여야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거듭 시사하는 발언에서 파장이 좀 있는데요.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하는 청원글을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삭제한 게 알려졌습니다. 조금만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까지 행패를 부린다거나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좀 끔찍할 정도로요. 근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까? 적대적인 용어 또는 폭력적인 용어는 당원 게시판만이라도 금지한다라든가 지나치게 흥분은 제명한다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많이 자제됐을 거예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 관련해서 단합의 메시지를 내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제 뭐 만나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맡기실 예정이 있으신지.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이 있었는데 당 차원의 조치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 당 나가라라는 청원글 한 2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도부와 보고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삭제를 지시한 모양이에요. 갑론을박이 있던데 소정석 국장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이 이슈가 어쨌든 커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당에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뭐 5만 명 넘으면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아마 가만히 뒀으면은 5만 명 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지도부도 곤혹스럽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뭐 2만, 3만, 4만 늘어날수록 이른바 더 원심력이 작동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그런 기사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당의 원심력을 방어하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분열을 막는 것, 결국 분열하지 않는 쪽이 이기지 않느냐 이런 판단 속에서 좀 저 부분을 삭제를 해라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어떤 향후에 뭐 탈당이라든지 신당 창당이나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뭐 명분 자체를 좀 많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도도 좀 같이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오전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라는 신중하다면 신중하고 말을 꽤 절제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평소 성향과는 달리 꽤 센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신지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저 삭제 조치하기 전에 글을 올려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복주에 멈춰 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사명이다.
선거 이기는 게 지상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저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해석 여지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학적 판단에서 나온 거지 정말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서 나오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건데 예, 며칠 전에 그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작은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딸들이 모여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 제명인의 마을, 그 이재명 대표가 거기 잼파파로 불리면서 그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장직을 좀 버려달라.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배지 떼라는 요구도 아니고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에서 좀 그걸 해야지. 그 이제 더 이상 당내에서 이 개딸들에 의해서 난폭하게 린치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다 뭐 그거였는데 그거를 수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잖던 친중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신당 창당 이렇게 암시를 하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거를 좀 말려보기 위한 진정성 없는 그런 응급조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응급조치다. 일단 삭제가 됐고 5만 명이 넘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가 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 출당글은 일단 삭제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말고도 사실 연일 이재명 대표를 애둘러서 저격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각각 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까지 여러 인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인물도 있습니다. 화면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 이제 녹음이 돼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뭐 저의 불찰이고 당연히 뭐 책임지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죠. 일단 아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총리를 지냈던 이 3명. 당내에서 일부에서는 다 총선 앞두고 본인 자기 정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폄하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연쇄회동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또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는 현재 그 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현실 정치하고는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렇게 연쇄적으로 회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데까지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는 그 대안을 놓고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제 자꾸 전직 총리 3인방에 뭐 무슨 그 선거 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로는 너무 그 언론이 좀 많이 나간 보도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 분명한 거는 이 3인의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국무총리들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본인들이 한참 활동할 때의 민주당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많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문제의식이 나중에 뭐 그 진짜 뭐 신당이나 뭐 이런 데로 뭉쳐질지 뭐 그렇게 될지는 현재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떤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출당 뭐 이런 거 삭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찌 보면 뭐 정면 대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세 사람의 문제의식이 나중에 뭐 신당이나 이런 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로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민수 대표님, 어쨌든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구심점, 통합, 뭐 뭉치는 것보다는 원심력을 지금 이제 계속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분들 만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오늘 그 대표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필요한 경우는 어떤 뭐 소통과 만나는 걸 생각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세 분 다 큰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에다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지금 현재도 당 상임고문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어떤 당의 소중한 분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 여러 가지 뭐 진단을 하고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세 분이 한꺼번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분씩 만난 모임들 보고 좀 전에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연대를 넘어서 가지고 또 새로운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저는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 정치를 떠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당에 대한 애당심, 누구 못지않게 강한 분들이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 분의 인식이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포럼 가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거의 지금 민주당 당대표나 지도부 물론이 아니고 전 의원들과 당원들과 이 궤를 같이 합니다. 뭐냐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은 정말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을 수가 없다. 정말 이대로 가면 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텐데 이건 민주당 중심으로서 막아내야 된다. 여기에는 뭐 이견이 없기 때문에요. 더 이상 뭐 분열로 비치거나 단합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당 관점에서 한번 궁금한 게 신지혜. 네. 여기 화면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전직 총리들은 이제 뭔가 이재명 대표와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원칙과 상식도 비슷하고. 근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이렇게 총리들이 회합을 가진 걸 보면서 이재명만으로는 못 이기는 게 위중한 상황이고 통합과 연대만이 답이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저희 일종에 보면 뭐 제3의 해법 같은데요. 저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립 갈등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성공적인 나라인데 이제 산업화는 보수 정당이 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민주화하면 이제 민주당이 그 민주화의 어떤 주도 세력으로서 기능을 해왔는데, 근데 최근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최근에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이들이 과연 민주화 세력이 맞는가? 드루킹 댓글 공작. 문재인 청와대 8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관건 부정선거. 저는 이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관건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최소한의 민주적 다양성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개딸 전체주의에 의해서 점령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 세력이 아니고요. 민주 파괴 세력이 된 거예요.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된 거고 그런 점에서 그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거기서 완전히 궤도 이탈해갖고 민주화 본연이 아니라 이제 반민주 세력이 돼버렸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세 분의 문제의식은 총리 3인의 문제의식은 아마도 진짜 민주당. 이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으로 변질됐다. 포장만 민주당이지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당이 됐다. 그래서 진짜 민주당 대 가짜 민주당의 이런 전 구도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저 임종석 전 실장처럼 저런 식으로 뭐 봉합하자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난 일요일인가요?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움직임도 열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개딸들이 의원님 보면 빨리 나가라 했었잖아요. 실제로 나가니까 반응이 좀 어떻든가요? 아니 왜 나갔냐고 그래요. 막 사무실에서도 막 전화 와서 저한테도 문자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민주당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냐. 또는 그 친명계 의원들도 당과 동지를 버리고 국회의장을
욕심내서 갔냐. 예. 하여튼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보면 대전 유성 같은 경우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대전에서는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곳이더라고요. 저희 지역만 시의원도 2분 다 되고 뭐 구청장 선거에서도 네. 앞서고 뭐 이래서 저희 지역을 이제 민주당 텃밭이다 그러는데 국민으로 간다면 진짜 험지로 가는 거죠. 양지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어제 국민의힘 유성구 당원들이 이상민 의원 지지 응원 현수막까지 걸었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유성구 시구의원 11명이 동반 탈당을 했다. 소 국장님 어느 정도 의미라고 판단하세요? 이제 대전의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 조금 변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영향력, 현역 의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건 뭐 거의 100%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하는 과정 등등해서. 그래서 거기서 5년이면 횟수로 따져서 20년을 정치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구의원들에 대한 미치는 그것은 뭐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이 어쨌든 새로운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오면서 또 나름대로 이른바 개딸들에 의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이런 고초받는 것을 또 시구의원들이 같이 해온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탈당을 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에 따라서 대전시의회라든지 유성구 의회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모습들이 유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여야를 통틀어서 좀 가끔 보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총선을 앞두고 뒤숭숭한데 출당 글 삭제 조치한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여러 이상민 의원의 대전 분위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주제입니다. 다리를 잃은 연평의 영웅이 보훈부 차관이 됐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이 일부 개각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제2연평해전은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이자 조국의 바다를 지켜냈던 자랑스러운 전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집에 돌아오는 차 속에서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리가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옆에 있던 아들은 아빠 다리가 다시 생기겠죠라고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의 한 다리가 없는 것은 그 다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명예로운 훈장과 같은 것이야. 동료들의 얼굴 앞에서 저렇게 과거에 논시를 불켰던 이희환, 과거 이휘환 해군대령 신임 보훈부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이고 다리를 잃은 중상에도 20여 분간 교전을 지휘한 현역 군인 가운데 유일한 충무 무공훈장 수훈자입니다.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먼저 신지혜 의원님. 네.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의 이번 보훈부 차관 인사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6.25 때 우리를 도와주러 온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그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만들어진 나라다. 지켜진 나라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이희환 신임 보훈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이제 보훈 대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보훈부 차관으로 발탁이 된 거죠.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이제까지 뭐 기존에 이제 박민식 장관도 잘 해왔습니다만은 저렇게 보훈의 대상이 되는 분이 행정 책임을 맡게 되면요. 훨씬 더 이게 진정성이 있고요. 와닿는 그런 보훈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평상시 대통령이 강조하는 영웅이 대접받는 나라 그런 국정 철학에도 부합되는 이제 인사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달을 잃은 연평영훈 신보훈부 차관이 됐습니다. 저 이완 대령 기억하신 분도 많으셨을 텐데 아마 이제 여러 정부 정책, 정부의 역할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완 신임 보훈차관 임명과 함께요. 신임 방통위원장도 임명이 됐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표결에 앞서서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당초에 법무부 장관 후보 작가를 거론됐었는데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낸 이후에 사실 그 닷새 만에 지금 거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라고 보여지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에 빠지니까 그 공백을 최대 한도로 줄여보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사청문회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치러야 될 텐데 그런 데에서도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지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가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을 또 이렇게 돌려막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담. 그다음에 또 검사 출신이냐 하는 이런 정치적 부담은 일부 남아있다고 봅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요. 대검 중수부 시절에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 그리고 윤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꽤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석박지만 보면 떠오르는 선배다. 꽤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의 목소리와 오늘 야당 반발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또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는 이런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의 선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나중에 검사로서 혹은 이제 방통통신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는 얘기했는데 야당 극렬 반발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좀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지명을 하면서 불우한 환경을 설명하고 이게 방통위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좀 뜨악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주변에 인재가 없는 겁니까? 다시 또 이렇게 특수부 검사 출신 선배를 국민권익위원장 가신 지가 5개월도 안 됐습니다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할 텐데 이분을 다시 뽑아다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건 이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여당의 국민의힘의 가방위원은 이분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 상임입니다. 가방위원이 자기는 자신이 없다. 이분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재고되려고 요구까지 했더라고요. 누굽니까? 근데 실명이? 허은하 의원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모두가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를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한 번도 일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을 임명한다는 거는 선뜻 정말 전문성과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도 다른 말씀하기가 힘드니까 옛날 불우한 환경과 자수성가한 얘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도 여러 가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사퇴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의 선배를 보내면 많은 국민들이 방송 장악을 계속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았습니다. 그 화면이 좀 흥미로운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선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엑스포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드셔가세요. 건강식이에요. 식사를 너무 많이 하셨나 본데.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부산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있는데요? 아주머니 저거 빈대떡 아닌가요? 그 빈대떡 좀 잘라주실래요? 한 점 먹게? 맛있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옛날에 부산에 근무할 때 오뎅 많이 먹었고 저기 있네 밀면 참 저도 좋아했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인데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쨌든 엑스포 유치 실패, 부산 민심 달래기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부산 민심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커지고 있는 뭐 그런 흐름도 좀 엿보이고요. 이게 지난 엑스포에서 우리가 뭐 유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내용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사우디 119표인데 우리 29표 얻었고,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사우디 이제 다 따라잡았다, 뭐 2차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들로서도 좀 충격을 받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기대를 부산 발전과 관련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이 좀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후폭풍이 조금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도 일종의 민심 달래기, 위기 관리 차원에서 부산을 좀 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주로 뭐 떡볶이라든지 빈대떡 이런 제과점, 이런 민생과 관련된 서민 쪽 행보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인재 발탁, 그리고 총선에 임하는 전략, 이런 것에서의 어떤 좀 새로운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이번 주에 마무리하기 전에 신지호 의원께 이 질문을 짧게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뉴스탑10 시작 전에 5시쯤에 김기현 대표와 인현 혁신위원장이 만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지도부의 혁신 의지 믿고 맡겨달라는 게 김기현 대표의 답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서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15분 정도만 만났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량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두 사람의 접점은 이제 상당 부분 만들어진 것 같고, 김기현 대표가 오늘 했던 얘기를 제가 쭉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요.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의 대부분이 이거 반드시 수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는 시점, 그 시점에 있어서는 혁신위가 생각하는 그 단기간보다는 약간의 이제 시간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맡겨달라. 그건데 오늘 이제 모든 그 초점이 모아지는 게 일부 몇몇 특정 인물들의 이제 뭐 용태라든가 뭐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너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합의에 이르기가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요한 위원장이 기대하고 만났다 그러면 약간 제가 봐서는 너무 조금 그게 과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혁신위의 그거는 결국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실현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성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 댓글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죠. 소통한다면서 게시글은 왜 삭제하나요? 이재명 대표 뭐 비판하신 글인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어딜 가는 화제다. 개딸이 무서운 거 경기도민을 무서워해라. 아마 뭐 김동연 지사 비판하신 듯 하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하나 더 준비할까요? 대화가 되는 정치 정말 그립다. 뭔가 정치가 꽉 막혀있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아,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해요? 나는 괜찮은데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22,000원이 10원 나왔는데 지금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알지? 내려주실래요? 고속도로에 아버지 112 부를게요. 네, 끊어요. 아, 네, 제가 지금 좀 납치당한 것 같은데 여기가 네, 대신 얘기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 네. 손님이 좀 많이 쉬었었네요. 처음에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고 자꾸 먹더라고요. 자, 이제 수원행 택시를 탔던 저 취객 아무리 취했다고 하더라도 선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완전히 선 넘은 거죠. 지금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운행하던 택시기사 뒤에서 취객의 무차별적인 주먹이 날아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영등포역에서 수원 가는 손님이었는데 마침 수원차였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운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자기가 납치당했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실종 신고를 해달라는 등 112까지 신고 전화를 해서 자기가 납치당한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전화를 대신 받아서 위치까지 설명해주고 상황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돌연 수분간 주먹이 날아와서 폭행을 당하고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리는 전치 3주의 상해까지 입었다는 건데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내려줬더니 뛰쳐나가서 돌아다녔는데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이분 진짜 무릎 꿇고 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이렇게 폭행하면 특가법상 상해로 이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배상과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위 만나봤고요. 10위도 논란거리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너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키가 얼마나 얼마 전에 이제 또 다른 전통시장 전집에서 바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막말 논란입니다. 저희가 읽진 않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글쎄요, 소래포구에서 상인들이 큰절까지 하면서 하는 자정 노력이 한계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래포구가 또 말썽인 건데요. 손님 없이는 시장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 같고요. 이제는 서울시가 광장시장의 문제에 나선 것처럼 소래포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정말 미스터리 쇼퍼라도 배치를 해서 모니터링 요원이 순찰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원해서라도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거리까지 온라인에 회자되고 있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